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서율입니다. 오늘은 김경숙 단편소설 팥죽을 읽어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김경숙 단편소설 팥죽. 내가 망자가 된 지 17년 되는 해다. 진도 전시관에서는 문화포럼 행사가 개최 중이다. 미완성인 내 그림과 내 제자로 알려진 민 교수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다. 민 교수가 내 제자로 알려진 뒤로 그의 그림은 한 점에 몇 천만 원으로 치솟았다. 그 그림은 무당집에 나돌던 내 그림들이지만 그에게 내 그림을 판 무당이 죽고 없으니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망자인 나뿐이다. 문화포럼 행사가 진도에서 개최된 데에는 진도에 사는 구화가 알려지고 나서다. 우연한 기회에 한 사진 기자가 진도 바닷가를 방문했다가 관광객을 상대로 팔고 있는 구화의 그림을 보고 사진을 찍어 잡지에 실은 것이 계기가 됐다. 그 후로 구화의 그림이 전문가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구화의 그림이 한참 잘 나가는 민 교수의 그림과 흡사해서다. 그도 그럴 것이 연희는 내게, 구화는 연희에게 그림을 배웠고 민 교수의 것으로 알고 있는 그림은 인간문화재가 된 내 것이기 때문이다. 취재진들이 구화가 있는 진도로 몰렸다. 연희는 구화의 그림을 펼쳐놓고 해벌쭉거렸다. 오만색의 물감을 얼굴에도 칠하고 옷에도 칠하고 머리카락에도 칠한 상태였다. 여러 겹의 옷을 껴입은 몸은 풍만했다. 식탐까지 부리느라 굿상 앞에 엎어져 이것저것을 손으로 거머먹었다. 박수는 징채를 휘둘렀다. 징소리가 드세지자 연희는 구화의 그림을 흔들며 말했다. 구화가 그린 거야. 내 딸 구화가.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연희는 굿상에서 거머먹은 음식을 취재진들을 향해 뿜었다. 연희의 정신은 일정치 않았다. 행동이나 기분이 오락가락했다. 그럴 때마다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풀어 헤친 머리며 앞니 빠진 이를 드러내고 웃을 때면 미친 거짓골이었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묶은 단정한 용모는 온데간데 없었다. 내가 망자가 되기 전이었다. 연희를 처음 만난 곳은 횟집과 낚시집 등 허름한 가게들이 빼곡히 밀집해 있는 남해의 허름한 찻집에서였다. 나는 아들 수에 대해 말머리를 꺼내야 했다. 나는 뜸을 들였다. 수는 사람들을 만나면 주절거리기를 좋아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를 오래도록 짓거리며 비실비실 웃었다. 앓는 소리를 내며 입술 모양으로 말하는 구화라서 어지간한 인내심 아니고는 짐작하여 듣는 것도 힘들었다. 수는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 앞에서 웃음을 참는 절제력이 없었다. 나는 바보 소년이라는 낡은 동화책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 책 주인공과 내 아들이 닮았소. 나는 한 권의 책으로 내 아들을 소개했다. 내 말은 시끄러운 노랫소리에 묻혔다. 연희는 눈을 내려뜨린 채 내가 꺼내놓은 책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연희의 눈빛에서 삶의 의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차분하고 단정한 용모였다. 수의 배우자가 되기에는 과분해 보였다. 나는 착잡한 심정으로 찻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다. 연희는 가져온 가방이 무거운지 양손으로 들고 따라 나왔다. 나는 다가가 가방을 들어주었다. 가방은 보기보다 무거웠다. 나는 말없이 집을 향해 걸었다. 연희는 수에 대한 내 설명을 충분히 알아들은 것인지 내 뒤를 가만가만 따라오고 있었다. 어쩌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고 가는 자신의 가방을 따라오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연희는 내 집에 오게 되었다. 연희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나는 방에 틀어박혀 민화에 열중했다.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다. 아버지 머리가 하얀 벚꽃 같아요. 어느 날 연희가 내 흰머리를 보고 말했다. 연희는 예쁘지는 않으나 예뻐 보였다. 긴 생머리를 하나로 모아 단정하게 묶고 피부는 하였다. 올라간 눈꼬리 밑에 사마귀만 한 검은 점이 있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코 예쁜 얼굴은 아닌데도 예뻐 보였다.
수의 눈에도 연희가 예뻤던지 연희 꽁무니만 따라다녔다. 수가 연희 꽁무니를 따라다니기 전에는 암탉의 꽁무니만 따라다녔었다. 수는 천성적으로 부지런해서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처마 밑으로 들어가 암탉이 알을 낳는 모습을 흉내내곤 했다. 수는 암탉의 표정과 몸짓을 그대로 흉내내어 알을 낳는 고통을 함께 나누기라도 하려는지 암탉이 용을 쓰면 수도 몸을 비틀며 용을 썼다. 알이 나오는 순간 암탉은 엉거주춤 일어났고 수도 따라 엉거주춤 일어났다. 암탉의 모가지에 털이 서고 노란 눈알이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볼 때면 수도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한 곳을 응시했다. 알이 암탉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암탉이 목을 쭉 뽑아 뺐다. 수도 목을 40도 각도로 기울이고 목을 길게 빼고는 배실 웃었다. 암탉이 낳은 달걀을 수는 연희에게 가져갔다. 그 달걀은 껍데기를 깨고 내 밥 속으로 들어왔다. 암탉이 알을 2개 낳은 날은 수의 밥 속으로도 들어갔다. 수와 나는 날달걀 속에 간장과 참기름을 넣고 노랗게 밥을 비벼 먹었다. 표정 없이 건조하던 연희의 얼굴에 평온한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전 고체 덩어리인 물감을 작게 떼어 종지에 넣고 읊겠다. 악교와 물을 적당히 섞는 것이 나만의 기법이었다. 민화는 물감의 농도에 따라 아름다운 색을 표현할 수 있었다. 손끝으로 터득한 기법이었다. 연희는 눈이 밝아 어깨 너머로 알아갔다. 연희는 바닥에 면천을 깔고 얇은 순지의 오돌토돌한 뒷면과 반들거리는 앞면을 구분하여 문진으로 양옆을 고정하는 일을 곁에서 도왔다. 그 손끝이 단정했다. 내 붓끝에서 달개볕이 푸덕거릴 때 연희는 감탄사를 내질렀다. 아버지, 붉은 닭볕이 작약꽃술 같아요. 연희는 나를 아버지라 불렀다. 수와 짝을 맺도록 주선해준 무당의 말에 의하면 연희는 부모 없이 혼자 자랐다고 했다. 이 집 저 집 친척 집에서 식모처럼 살다가 그 집 아들이 못된 짓을 하는 바람에 오갈 데 없어 여러 공장 기숙사를 전전했다는 거였다. 그 밖에도 무당은 연희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은 말까지 소상하게 들려주었다. 말도 통하지 않은 외국 여자보다는 처지가 가여운 여자와 정붙여 살도록 해주는 편이 나은 게 아니냐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 무당은 사연 많은 사람과 연이 닿아 있었기에 수에게 적절하다 싶어 연희를 소개해 준 것이었다. 그런 처지라 하더라도 수와 연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연민이 뒤섞여 마음이 착잡했었다. 내가 작약꽃을 아는구나. 어떻게 알았니? 잎이요. 맞다. 작약잎은 윗부분이 3개로 갈라져 있고 잎 표면이 광택이 나는 게 특징이란다. 작약은 풀이고 모라는 나무다. 잎 모양이 비슷해 둘 다 부귀를 뜻하지. 용케 구분할 줄 아는구나. 연희는 눈썰미가 있고 영특해서 한 번 본 것도 잘 기억했다. 내가 민화에 담긴 설화를 들려주자 즐거워했다. 재치있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호랑이 그림을 그릴 때면 소녀처럼 눈빛이 빛났다. 아버지, 저도 그려보고 싶어요. 나는 연희의 어깨를 감쌌다. 붓을 쥔 2개의 팔이 한 몸 같았다. 일체의 움직임으로 꽃 속에 꽃술 대신 붉은 닭볕을 그려 넣었다. 내가 그려주다시피 했지만 나는 연희를 칭찬했다. 수가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떼를 쓰며 연희의 손을 잡아 끌었다. 수의 손에 붙들려 간 곳은 절벽 위였다. 깎아 세운 듯이 서 있는 절벽 바위 위에서 굿을 하느라 내 그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주말이면 사람들이 굿을 하기 위해 남해로 내려왔다. 나는 천성적으로 꾀를 부릴 줄 모르고 고집스럽기까지 해서 그림 한 점에도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런 탓인지 내 그림을 놓고 구슬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수가 징소리에 맞춰 굿판 주변을 휘돌았다. 징소리가 하늘 끝까지 울리는 듯했고 연희가 미역가닥처럼 늘어졌다. 무당은 굿을 멈출 수 없었는지 너를 뛰며 연희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굿의 일부라고 생각했는지 사람들은 구경했다. 수가 놀라서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나는 연희를 업고 뛰었다. 날이 어둑해진 뒤에야 굿을 마친 무당이 내 집에 들렀다. 어찌 된 것이오? 나는 무당을 보자마자 다그쳐 물었다. 그 아이 몸에 살이 붙은 것 같습니다. 홀령을 위로하는 씻김굿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쨌다는 것이오? 나는 녹이 띈 목소리로 물었다. 무당은 연희를 위해 굿을 해야 한다며 살풀이 민화를 그려달라고 했다. 나는 난감했다. 그동안 무당에게 주문받아 그린 민화는 손에 익은 대로 머리에 떠오른 대로 상상에 의해 그린 그림들이었다. 나와 연관된 그림을 그리자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힘이 들었다. 나는 살풀이 민화를 간신히 그려 무당에게 건넸다. 연희는 살을 풀기 위해 흰 베옷을 입었다. 암탉은 산채로 털이 뽑혀 제물로 놓였다. 무당은 양각이 새겨진 방울을 흔들었다. 노쇠 쇠막대기 끝에는 4개의 구멍이 있었다. 4개의 구멍마다 각각 3개의 방울이 끼워져 있었다. 모두 14개의 방울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방울 소리에 맑은 금소금으로 무당은 신령과 교신의 귀신을 쫓았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어 방울 소리에서 나오는 신령의 말을 따라 했다. 그것은 무당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털이 뽑힌 채 살아 움직이는 암탉의 몸에 바늘을 꽂았다. 암탉은 수십 개의 바늘에 꽂히며 괴성을 질렀다. 수도 따라 괴성을 질렀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수가 암탉을 흉내내는 거라고 생각했다. 울긋불긋 색동옷을 입은 무당이 바늘이 꽂혀 고슴도치와 흡사해진 암탉을 향해 주문을 읊었다. 연희에게 낀 살이 암탉에게로 옮겨 붙는 것인가. 암탉이 노랑 눈알을 치뜨고 죽자 수가 실신했다. 온 산을 울리던 징소리도 무당의 읊조림도 멈추었다. 편히 가소서. 무당이 읊조렸다. 무당은 죽은 암탉에서 받은 피를 내게 주었다. 팥죽이다. 붉은 죽은 애군을 쫓아준단다. 나는 무당이 한 말을 연희에게 전했다. 암탉이 죽자 수가 암탉 대신 처마 속으로 들어갔다. 수가 암탉을 흉내내는 동안 나와 연희는 암탉을 그렸다. 나는 한쪽 팔로 연희의 어깨를, 붓을 쥐고 있는 연희의 손을 감쌌다. 연희의 옷에서는 빨래비누 냄새가, 머릿결에서는 샴푸 냄새가 났다. 연희는 축축한 수초 같았다. 붓끝이 떨렸다. 떨린 붓끝에서 암탉이 나왔다. 암탉은 알을 품었다. 알은 금방이라도 달걀밥으로 변할 것만 같았다. 수가 문을 벌컥 열었다. 암탉의 몸에서 알이 나올 때 한 곳을 똑바로 응시하듯 수의 눈이 나와 연희를 응시했다. 수는 화들짝 놀란 눈으로 노란 달걀밥을 찾다가 보름달이 노랗게 익은 저녁 처마에 불을 질렀다. 보름달을 익혀 먹기 위해 불을 질렀는지 자신의 몸이 달걀밥이 되고 싶어 불을 질렀는지 수는 그렇게 불에 타 죽었다. 검게 탄 얼굴이 웃고 있었다. 웃음을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수는 울어야 할 때 언제나 웃었기 때문이다. 수와 암탉이 없어 새벽도 없었다. 매일매일 어두운 밤 같았다. 집은 적막했다. 적막을 깨고 암탉이 털을 세우듯 수가 머리를 치켜들고 요란하게 튀어나올 것만 같은 환영에 시달렸다. 연희가 암탉이 된 것일까? 어깨와 가슴, 배에 오종종이 살이 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연희의 배를 궁금하게 바라봤다. 그 바보와 언제? 식을 올리기 전이었다. 배가 점점 불러오자 땀이 줄기차게 흐르던 여름에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연희는 떠났다. 파마를 하고 검은 바탕에 빨간 장미 무늬가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눈 밑에 검은 점과 어울리는 빨간 루즈를 바르고 빨간 구두를 신고 빨간 핸드백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오래도록 서 있다가 버스가 오자 그 버스를 타고 떠나더라고 연희를 본 마을 사람이 전해줬다. 연희는 가방을 놓고 떠났다.
홀로 남은 나는 사는 일이 매겁고 괴로웠다. 무당은 내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 남해의 굿은 미나 없이는 할 수 없었다. 있던 그림마저 사라지고 복사본이 구판을 떠돌았다. 누군가 무당집에 있는 내 그림을 사들인다고 했다. 나는 사는 것마저 귀찮아서 왜 사가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옛 그림을 보존하고 전승하자는 늦바람이 일 때였다. 수가 죽고 연희가 떠난 해 나는 인간문화재가 됐다. 마음이 막히니 그림도 막혔다. 민화를 전공한 민 교수가 찾아온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인간문화재가 된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자 그 사연이 궁금해 찾아온 것이었다.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민 교수가 물었다. 없어. 내가 그리기 싫어 안 그리는데 왜 이유가 필요해? 나는 심술궂은 영감처럼 쏘아 대꾸했다. 민 교수는 끈질기게 마을을 들쑤시고 다니며 나에 대해 갖가지 뒷조사를 했다. 수의 죽음 때문에 상실감으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했기에 수고의 소득은 얻지 못한 듯 했다. 민 교수는 사라져가는 민화의 계승자가 되어보겠노라며 서울에서 수시로 내려와 늙고 병든 나를 위해 손수 밥상을 차렸다. 민화를 보존해야 한다며 대학의 민화 전공 과목이 신설될 때였다.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도 민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인사동 골목에는 해외 여행객들을 상대로 민화가 팔렸다. 밑그림을 본뜨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작업은 꼼꼼하고 섬세하기만 하면 원본과 흡사하게 그려낼 수 있어 모조품이 많았다. 그러나 얼른 보면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품과 모조품은 확연히 달랐다. 노장의 그림은 은은한 색채와 인위적이지 않은 소탈한 미가 흘렀다. 민 교수는 나를 스승님이라 불렀다. 그리 불러라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와서 그리 불렀다. 민 교수가 내게 스승님이라 부르자 마을 사람들마저 나를 새로이 여기는 눈치였다. 인간문화재가 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민화장이라 불렀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민화에 관한 이론이 밝았다. 민화란 서민들의 생활 모습이나 민간 전설을 그림으로 그려 현실 세계의 염원과 꿈을 비현실 세계 설화로 꾸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무속의 세계까지 접근한 거라고 했다. 그것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론에만 밝은 민 교수를 보면 저절로 미간이 찌푸려졌다. 민 교수는 나로부터 그림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서울과 남해를 오가며 자신의 칼럼에 나를 실어 입지를 넓히기 시작했다. 마치 제자라도 된 듯 내 그림 옆에 민 교수가 붓을 들고 있는 사진이 내가 알지도 못하는 화보에 실렸다. 스승님, 재능은 타고나는 것입니까? 연마하는 것입니까? 민 교수의 물음이었다. 예술인이라면 자신의 재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묻고 싶은 질문이었다. 누구는 나면서부터 타고난다고 하고 누구는 노력해서 된다고 했다. 나는 완고한 늙은이답게 말했다. 노력과 경험의 축적이지. 수만 장을 그리다 보면 자연히 그려지게 돼. 내 경우엔 그랬어. 민 교수는 낯빛을 바꾸지 않고 물었다. 스승님,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팥죽. 민 교수가 사온 팥죽을 보자 손이 간헐적으로 떨려왔다. 붉은 팥죽은 암탉의 눈물이자 수의 눈물 같았다. 나는 숟가락을 놓고 붓을 잡았다. 예쁘지는 않으나 예뻐 보이는 얼굴에 사마귀만한 검은 점이 있고 어깨와 가슴은 오종종이 살이 오르고 배에 곡선이 없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연희의 모습을 그렸다. 나는 마음과 행동이 엇갈린 사람처럼 수를 생각하며 연희를 그렸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민 교수는 곁에 앉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물었다. 스승님,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백발의 귀밑머리가 바람에 미세하게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연희 라고 말했다. 거의 입술만 달싹이는 정도였기 때문에 민 교수는 뭐라고요? 라고 여러 번 되물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연희. 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자신의 소리에 내 소리가 묻힐까 싶어 숨도 쉬지 않은 채 자신의 귀를 내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했는지 내 입술 모양을 뚫어지게 응시해 바라봤다. 내가 죽자 민 교수는 장례를 치르고 내가 그리다가 만 연희의 그림을 소중히 싣고 떠났다. 내가 살던 집은 지정문화재 가옥으로 보존되고 관리됐다.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은 명소가 된 내 집을 찾았다. 나를 두고 이렇게 수군댔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한 길을 걸어왔다고. 아들이 죽은 이후 그림을 그리지 못하다가 민 교수를 만나 죽은 아들 대신 민화의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생을 마쳤다고. 그것은 틀린 말이다. 내가 죽은 날 구화가 허름한 보건소에서 태어났다. 밀물이 들어오기 전 한가한 오후였다. 갯벌에서는 안악들이 띄엄띄엄 앉아 함지박에 굴을 캐담고 있었다. 배는 보이지 않고 먼 데서 백고동 소리만 아득히 들려왔다. 봉고차에 여자들을 태우고 온 박수가 쓰러져 있는 만삭인 연희를 안아 보건소 안으로 옮겼다. 간호사는 없고 의사 혼자 있는 보건소였다.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의사는 노란 수술용 장갑을 손에서 벗겨내며 박수에게 말했다.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보건소 안을 채웠다. 박수는 여자들을 감시했다. 연희는 커튼을 사이에 두고 누워 신음했다. 저기요. 연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주변이 하도 소란스러워 연희의 목소리는 커튼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다. 연희는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다. 붉은 핏덩이를 안고 보건소 앞에 서 있는 연희를 향해 박수가 운전대를 잡은 채 경적을 울렸다. 거 안 탈거요? 박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병원비까지 지불해준 박수를 따라 연희는 얼결에 봉고에 올랐다. 도포처럼 큰 베네저고리 속에서 갓난아이 손가락이 꼼지락거렸다. 한 여자가 아이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다른 여자가 우물에서 숭늉 찾느냐. 이제 막 낳은 아이를 언제 이름을 지었겠느냐. 대신 아빠는 있느냐고 물었다. 아빠가 있으면 이런 곳에서 애를 낳았겠느냐며 먼저 물은 여자가 대답했다. 자기네들끼리 묻고 자기네들끼리 대답했다. 연희는 골똘히 생각하다 대답했다. 민화, 아니 구화요. 구화는 그렇게 태어나 집창촌에서 자랐다. 구화는 엄지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있었다. 하도 빨아서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만큼 길었다. 손가락 빠는 것은 내 어릴 적 습관이었다. 구화가 5살 되던 해였다. 연희는 목욕 가방을, 구화는 노란 요구르트를 든 채 집창촌 좁은 골목길을 뛰었다. 박수가 뒤를 쫓았다. 물에 젖은 슬리퍼 때문에 연희의 발목이 꺾였다. 주춤하는 사이 박수가 연희의 물기 젖은 머리채를 부여잡았다. 퍼렇게 질린 연희 뒤에 요구르트를 든 구화가 매달려 있었다. 찐득한 요구르트 액이 모녀를 붙여놓은 듯했다. 박수가 막무가내로 발길질을 해대자 연희는 새알을 보호하듯 구화를 품었다. 연희의 눈두덩이 퍼렇게 변했다. 때국물 묻은 작은 손이 퍼런 눈두덩을 어루만졌다. 그런 모녀를 본 박수가 분이 가라앉았는지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맨발인 연희에게 벗어던졌다. 집창촌 여자들은 중천까지 잠을 자고 줄지어 목욕을 다녀오고 다리를 뻗고 앉아 담배를 태우며 화투를 치고 긴 시간 화장을 했다. 간혹 수다 속에 서러운 사연이라도 섞여 나온 날은 마스카라가 눈물에 녹아내렸다. 연희는 그녀들과 달리 시내에 나가 그림 도구를 사고 팥죽을 사 먹었다. 박수가 허락한 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수는 어린 구화를 차에 싣고 다녔다. 박수는 화방 앞에 차를 세워놓고 백미러로 구화를 흘끔거렸다. 연희를 빼닮은 구화는 마네킹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구화를 두고 연희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고 박수는 확신했다. 그림 도구를 산 연희는 화방을 나와 구화 손을 붙들고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데다
시끌벅적한 어시장을 이리저리 쏘다녔다. 화장품 가게와 정육점을 지나 잡화 가게가 있는 곳에서 구아에게 빨강 원피스를 골라 입히고 리본이 달린 빨강 구두를 사신겼다. 연희의 손에 매달려 걷는 구아는 붉은 햇병아리 같았다. 좁은 골목으로 사라지는 모녀 뒤를 박수가 간격을 두고 뒤따랐다. 구아는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걸었다. 박수는 건들건들 뒤따르다 구아와 눈이 마주칠 때면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딴전을 부렸다. 연희는 발이 처진 허름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박수도 따라 들어가 입구 쪽에 비스듬히 앉았다. 한산한 시간대라 식당 안은 모녀와 박수뿐이었다. 주인이 탁자 위에 컵을 내려놓자 연희가 팥죽요라고 주문했다. 박수도 따라 주문하려 할 때 구아가 얼른 나서서 선짓국요, 아무거나 빨리 되는 거로요. 라고 대신 주문해줬다. 평소 박수의 말투를 흉내낸 거였다. 순간 박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사라지는 것을 구아는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었다. 연희가 붉은 죽 속에 있는 새알을 건져 구아의 입속에 넣어주자 구아가 하나 하고 술을 세웠다. 새알을 세며 먹는 모녀를 박수는 선짓국을 마시며 투가리 밖으로 눈을 굴려 흘끔거렸다. 박수가 모녀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면 아마도 모녀의 다정한 모습 때문일 것이다. 분명 박수에게도 사연이 있어 보였지만 그 속마음까지는 망자인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구아는 애어른 같았다. 연희는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림을 그렸다. 구아를 보며 생각했다. 기쁨을 주려는 마음은 사랑받고 싶은 거라고. 낮게 내려앉은 집창촌 위 옥탑방에서 모녀는 생활했다. 새벽 이슬에 젖은 철계단에서 통통 소리가 들리면 구아는 엄마다 하며 달려나가 안겼다. 옥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낮은 주택들이 한눈에 보였다. 더 멀리 바라보면 바다도 보였다. 구아는 피에로가 된 연희 얼굴에 자신의 작은 얼굴을 비비며 효의 한자 그림을 펼쳐 보였다. 구부러진 획의 글자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잉어였다. 연희는 구아를 품에 안고 흥청흥청 말했다. 옛날 옛적에 효성이 지극한 아이가 병든 엄마에게 잉어를 잡아서 병을 낫게 해주려 했대. 그런데 얼음이 단단해 깨지지 않자 아이가 얼음 위에서 울고 있었대. 그 모습이 하도 기특해서 신령님이 나타나 아이에게 잉어를 주었대. 그 뒤로 효의 한자 그림 속에는 잉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대. 효에 관한 설화였다. 수십 번도 넘게 들은 이야기를 구아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다. 방벽에 붙어있는 그림은 모녀가 그린 그림들이었다. 연희는 자다 깨다 하며 구아의 그림 그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 구아는 혼자 있는 시간 대부분 그림을 그리며 보냈다. 구아는 학교에 가지 못했다. 연희의 볼모로 옥탑방에 갇혀 생활했다. 말없이 나간 날에는 박수가 연희를 옥탑에 있는 골방 창고에 가두고 매질했다. 냉기가 흐르고 불빛이 차단된 골방에선 시체 썩은 냄새가 났다. 그것은 먼지와 함께 쌓여있는 연희의 그림에서 나는 악교 냄새였지만 그림은 연희 따라 대수로이 취급됐다. 구아는 연희를 위해 스스로 옥탑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민화 속에 아빠 신이 있어. 아빠가 우리 구아를 구하러 옥탑방으로 찾아올 거야. 혼자 시간을 보내는 구아를 위해 연희가 해준 말이었다. 그림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 접착제인 악교에서 나는 냄새였다. 구아는 아빠 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림 속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아빠가 죽었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죽지 않고서야 아빠가 없을 리 없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빠가 민화신이 되어 자신을 구해줄 수 있겠는가. 구아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연희는 박수의 감시를 피해 틈만 나면 달아나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럴 때마다 골방에 갇혀 매를 맞았다. 잦은 매 탓으로 연희는 형광등처럼 정신이 깜빡거렸다.
박수는 튀어나온 눈을 까뒤집으며 연희를 패다가도 연희에게 팥죽을 사다 주고 구아에겐 인형을 안겨주었다. 연희에게 팥죽은 그냥 팥죽이 아니라는 것을 박수도 아는 것 같았다. 오빠는 믿어. 설아를. 연희는 팥죽을 허겁지겁 먹으며 말했다. 내가 친척 집을 떠돌 때 내 또래의 사촌들 이름을 기억하기도 전에 나는 또 다른 친척 집으로 옮겨 다녔어. 엄마 아빠는 없는데 친척은 그리 많은지. 그 많은 친척 집 중에 내가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간 집이 어딘지 알아? 시집이었어. 나는 하도 많이 옮겨 다녀서 어디를 가든 가방을 풀지 않았는데 시집에서는 가방을 풀었어. 그 기분이 어떤 건지 알아? 불안하지 않은 거. 살면서 또 어디론가 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말이야. 거긴 진짜 내 집 같았어. 그곳엔 민화가 있고 소망이 있어. 팥죽이 애군을 쫓아준댔어. 민화가 아니 구아 아빠가 우리 구아를 지켜줄 거야. 연희는 묵묵히 듣고 있는 박수에게 쉼없이 주절거렸다. 정에 굶주린 사람은 자기 말을 말없이 들어주기만 해도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했다. 곁에서 듣고 있던 구아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연희의 말이 맞다. 내가 서둘러 죽음을 자초한 이유다. 그렇지만 나는 구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살아생전 수에게도 잘해준 기억이 없다. 알을 낳는 암탉을 흉내내던 수의 꼴이 병신짓 같아서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제지하다 우라통이 터져 매질을 했었다. 매로 고쳐질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의 미래를 구실삼아 화를 절제하지 못했다. 반평 같은 자식이라고 나조차 함부로 대했던가. 아니다. 내가 아픈 건 정작 그런 이유가 아니다. 달걀은 마음이었다. 달걀은 연이었다. 그것은 수의 것이어야 했다. 나는 수의 달걀을 마음에 품어버렸다. 그래서 수가 그 충격에 죽었다. 그리고 연희가 내 아이를 벤 채 떠나버렸다. 나는 죽어 망자가 되었고 두 모녀를 떠나지 못한 채 이승을 헤매고 있다. 인간 문화재가 된 나를 모두가 존경하고 있지만 나라는 인간은 천륜을 어긴 아비다. 구아가 문화포럼 행사에 초대됐다. 진도 전시관은 구아가 사는 곳하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민 교수와 구아가 나란히 앉았다.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바쁘게 터뜨렸다. 구아는 어항 속에서 나온 물고기처럼 숙연해 있다. 기자 한 명이 민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다. 최근 민화를 길상화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궁중 그림을 길상화로 불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명칭으로 장르를 구분짓는 것은 고민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민초의 한을 그려온 민 교수의 답변치고는 옹색했던지 기자는 곧바로 구아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구아가 숙연하게 답변했다. 길상화와 민화는 복을 비는 의미는 같지만 복을 비는 대상이 다릅니다. 민화는 민초들의 한을 극복하고 고통을 견뎌내기 위한 그림입니다. 수만 가지 번뇌를 그리려면 수만 가지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민초들의 소망을 민화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길상화와 민화는 다른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민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옥탑방에 갇혀 생활한 구아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다. 구아의 말을 듣고 있던 기자가 덧붙였다. 예술가에게 고통은 신이 주는 꽃이군요. 질문이 끝나자 구아가 큐레이터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장을 돌았다. 기자들이 따라붙었다. 민 교수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구아가 미완성인 내 그림 앞에 멈춰섰다. 그림 속에 연희가 걸어나와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구아가 아비에 대해 들었던 거라곤 아비가 민화신이 되어 자신을 지켜줄 거란 말밖에 없다. 인간문화재 계승자는 민 교수가 아닌 바로 내 딸 구아라고 내 딸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자격이나 내게 있을까.
구아는 수와 목숨을 맞바꾼 내 딸이다. 자식을 잃고 자식을 얻었다. 굳이 변명하자면 천박한 환쟁이가 저지른 사랑이란 말은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아비의 광기로 해두자. 아니다. 그런 표현조차 너무 과분하다. 나는 민초들의 한을 알기는커녕 수마저 제대로 품지 못한 천륜을 저버린 아비였다. 17년을 망자로 살며 겨우 하나를 깨달았다. 하나의 깨달음도 이렇게 더디 걸렸다. 민 교수가 다가와 기자들을 보며 그림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그림은 돌아가신 스승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여인의 상체까지만 그린 미완성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림을 그리지 못하시다가 어느 날 팥죽을 찾으시더니 그 팥죽을 보시고는 이 그림을 그리다 돌아가셨습니다. 구아는 선문답 같은 말을 했다. 사랑도 아픔이어서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이 박이는 음식이 있답니다. 기자들이 황급히 받아 적으며 질문을 하려 하자 구아는 자리를 옮겨 그림을 둘러본 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전시관을 빠져나갔다. 나도 연희를 따라 전시관 밖으로 나왔다. 비가 흩날렸다. 바닥 끝에서 무녀가 볏짚으로 된 돗자리를 둘둘 말아 7 매듭으로 묶어 세웠다. 나는 쉬고 싶었다. 무녀가 고를 차일 기둥에 묶자 옆에서 풍악대가 징을 쳤다. 나는 소리에 휩쓸려 볏짚 속으로 들어갔다. 무녀가 쑥물과 향물을 빗자루로 찍어 볏짚에 발랐다. 무녀는 차일 기둥에 묶어놓은 고를 풀며 장삼가락에 맞춰 무가를 불렀다. 풍악대가 중모리 장단에 맞춰 피리, 대금, 해금, 장구, 징을 쳤다. 연희가 볏짚으로 다가왔다. 나는 연희를 바라봤다. 연희도 나를 바라봤다. 연희는 나를 보자마자 눈을 홉떴다. 입에는 음식을 머금고 있었다. 음식이 기도를 막았는지 목이 조이는 신용을 했다. 연희가 볏짚 위로 쓰러졌다. 연희도 나와 같은 망자가 됐다. 연희의 몸에서 수가 나왔다. 연희의 몸에서 연희가 나왔다. 나는 다 소멸하고 빈몸이 되어 볏짚 속으로 들어온 모두를 끌어안았다. 내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 절로 떠올랐다. 저 아래 옥탑방이 까마득히 보였다. 옥탑방 속에서 구아의 목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아버지는 믿어. 설아를. 연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구아가 박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다. 구아는 땅거미 그늘처럼 앉아 붓을 잡고 있었다. 붓끝을 바라보고 있는 박수의 침묵이 무거워 보였다. 그림을 구경하는 것도 같고 구아를 감시하는 것도 같았다. 박수의 머리는 나와 같이 벚꽃처럼 휘었다.